안녕하십니까. 김인철 교수입니다. 지난 2월에 일단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칭호는 명예교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제가 받은 그 제목은 사회과학의 사명과 역할, 이거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박인국 총장님과 또 이하 또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니까 이 사회과학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이 경제학도로서 어떻게 사명과 역할을 추적할 수 있을까? 이거 얘기하려면 10분도 안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공부하는 자세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사회과학의 연구 범위 또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가 있으며 그리고 20세기 세상을 구한 경제 영웅들이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사회과학이지만 또 사회과학이 여러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경제학도 경제학자의 시각으로서 사회과학의 이 역할과 사명을 이제 보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학 분야에서 그야말로 20세기의 세상을 구한 영웅들이 있다. 그래서 경제 영웅들을 제가 세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인애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자세와 생활 철학과 그리고 경제 사상 이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경제학도가 아니더라도 경제학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의 사회학 그다음에 경영학도 좋고 여러 분야에 있는 이 사회과학 학자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역할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사회과학자의 연구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일생 동안에 어떠한 연구 패턴을 가지는가. 정의는 간단히 사회과학이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사회 현상과 인간 행태에 관한 사회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라서 의식과 또 생각과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행동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하면은 그 범위가 사회학을 비롯해서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 등이 포함이 되고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역사학, 법학, 언어학, 고고인류학, 교육학, 지리학, 인구학, 언론정보학, 행정학, 범죄학, 경영학, 지역학, 산업관계, 이거 노사관계라고도 부르는데 환경학 이런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사회과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문헌에 따르면 계몽시대, 즉 계몽사상이 17세기 말에서 이제 서유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18세기 말까지 영향을 끼쳤던 사상인데 이때 그 전에는 이제 신 중심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 시기에 와서 인간 중심 그리고 이성 합리주의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연구도 이런 연구 방법도 이때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하면은 이제 그렇게 역사적인 기원을 찾을 수가 있겠고 대표적 이제 철학자로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대로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또 르네 데카르트 또 스피노자 또 아이작 뉴턴 또 칸트 이런 분들이 철학자로서 이제 거명될 수 있겠고 그럼 경제학자는 이제 우리가 되게 케네를 이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바로 전에 데이비드 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스미스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이 19세기로 가면 알프레드 마샬 그 다음에 시셀 피구 이런 분들이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과학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사회과학이라서 이 사회과학 분야,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 그야말로 뛰어난 업적과 또 이름이나 이 업적을 떨친
그럼 분들이 누가 있을까? 뭐니 뭐니 해도 이 케인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상당히 젊었을 때 이 사진인데 이제 이렇게 이분은 원래 그 부친도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이 캠브리지 대학에.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 도덕, 모럴 사이언스를 가르친 분인데 아주 그 중상류층의 영국의 이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교육 배경도 좋고 상당히 이 힘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졸업하자마자 캠브리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이 정부의 이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이 학자와 이 공무원 이 관리로서 이 교류를 하면서 그 시대의 이 경제 정책, 정부의 정책에 아주 으뜸가는 그런 이 경제학자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그의 부친의 이름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아니고 네빌 케인즈이고 도덕과학을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이 케인즈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역시 경제학자가 되라라고 이제 권유한 사람이 알프레드 마셜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재무성 공무원이 됐고 1911년 때에 이코노믹 저널의 에디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과로사했는데 1946년에 그 자신의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분이 왜 그토록 유명한가? 이분은 역시 그 정부에 있으면서 이 29년 9월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이 대공황이 유럽으로 옮겨갔고 1900 물론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대공황은 29년 10월에서 33년에 끝난다고 하지만 이게 유럽으로도 갔고 해서 거의 40년 중반까지 2차 대전 시작하기 전까지 의 기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일찍 젊었을 때부터 정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그보다는 이게 보이는 visible hand의 역할이 더 크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정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이 불후의 명작으로 magnum opus라고 얘기하는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그러니까 이게 이 고용, 이자, 화폐 일반 이론이라는 책인데 그 왜 일반 이론인가? 사실 그 전에 고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원래 일반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그네들이 스페셜 케이스고 자기가 이 주장하는 이론이 일반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시대의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경제를 이 공황해서 이 공황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한 이 크레딧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자, 이 경제 지표로 보면 그 산업 생산 지수나 또 이 보면은 다른 UK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 감소를 했고 또 도매 물가 지수도 내려가면서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지.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계속해서 이 경제가 꺼져가는, 작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역량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실업률도 600%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제2 경제 영웅은 프리드만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케인즈보다 한 29세 이하,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 젊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분이 두 분이 부부입니다. 부인은 로즈 디렉터, 라스트 네임 디렉터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쓴 분이 이제 이분하고 굉장히 친한 분인데 대학원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 이제 이 조지 스티글러, 그다음에 여기 밀턴 프리드만.
요분은 바로 자기의 처에 이게 이 처남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디렉터, 이는 로즈 디렉터. 아론 디렉터가 왜 중요하면 같이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시카고 대학에 그 이후에 로 앤 에코노믹스 법 경제학에 태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 시카고 대학에서 다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키 큰 사람이 스티글러이고 프리드만이고 요 끝에 선분이 이 갈브레스, 그때 당시 하버드 대학의 갈브레스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의 그 일생은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2년에. 그리고 2006년에 별세를 하시는데 94세까지 사셨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이는 그 언더를 랏거스 대학에서 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이 33년에 이 석사 학위를 받고 한 13년 이후에 46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PhD를 하고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옵니다. 13년 동안 뉴욕에 가서 일도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때에 강의를 접고 12월에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로 가는데 제가 그분 그 가르칠 76년에 가니까 봄 학기에 갔는데 그분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학기를 이제 가르치고 그 해의 10월 달에 그러니까 접고선 가기 직전에 노벨상 수상을 그러니까 노미네이션 받고 그다음에 12월에 이제 저기 스웨덴인가 거기 가서 상을 타고 그다음에 이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자유경제주의에 대해서 많이 강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분의 그 공적은 뭔가 이분이 사실은 63년에 그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A Monetary History of the U.S. 그래가지고 미국의 화폐 경제사를 화폐 역사를 이제 더듬어서 책을 내게 됩니다. 그 동료 동료 학자인데 안나 슈월츠하고 해서 63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년대에 대공황이 왜 일어났을까? 물론 일어난 후에 케인즈가 이제 이 정책을 써서 이제 살려내긴 냈지만 뭐가 잘못됐는가를 끈질기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 정책의 실패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고 처음에는 특히 이제 이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잘못해서 그렇다. 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끈질기게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하고 해서 결국은 미 연준도 그래 우리가 그때 그랬다. 왜냐하면은 그 29년에서 33년까지 이 통화량이 4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무려 3분의 1이 그냥 계속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미 연준에서는 통화량을 내리게 했던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금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금에 연결시킨 그 통화량이 한 40%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제 깨지니까 금 보유량에 비해서 많으니까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도 그 여파가 있고 또 그때 당시 상황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지난번에 버냉키 그 연준 의장이 프리드만 그 교수를 이제 존중하고 그 사람의 연구에 이 결과를 따라서 이제 결국은 통화량을 많이 늘리는 그러니까 QE,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이게 다 이 프리드만 사상에서 프리드만의 연구 실적에서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케인즈 이후의 경제학자로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대공황의 그 이유를 밝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케인지안들이 쓰는 그 정책들이 케인지안 하면은 케인즈 경제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후에 그래서 그네들이 쓰는 정책들이 많은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또 끈질기게 증명을 하고 그 이후에 루카스 또 우리 김영진 교수 계시지만은 또 김영진 교수의 또 이 스승 되시는 루카스도 프리드만 그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래 이게 계속해서 그냥 정책을 일방적으로 써가지고는 실물 GDP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결국은 인플레만 된다라는 것을 증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노벨상을 95년에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대로
어떻게 해서 450억 달러 이상의 이 통화량이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300억 달러 겨우 미치는 수준에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 통화량을 줄였다라는 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케인즈 이론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정부가 재정이나 금융 정책을 써서 이게 이 고용을 확대하고 이런 그 정책이 계속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원래 그것을 하게 한 사람은 필립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립스라는 사람이 학자인데 영국의 그 상황을 봐가지고 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하고 보니까 역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정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임의적으로 정책을 쓰면은 고용을 또 이 GDP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오래 지탱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 논리를 이론을 피게 됩니다. 다음에 제 세 번째 경제 영웅은 게리 베커 교수입니다. 게리 베커 교수는 그 당대의 그 선생들이나 그 스승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시대에 경제학계에서는 아이작 뉴턴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미 점을 찍어서, 원래 이분은 그 수학을 전공을 했고 수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학, 그것도 경제학의 지평을 훨씬 넓힌 부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83년에는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이지만 또 이 사회학과의 겸임 교수로 이제 오퍼를 받아서 제의를 받아서 흔쾌하게 그 사회학과에도 가르치는 그런 겸임 교수가 됐고, 이 사회학 분야에서 또 법 분야에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그런 접근을 문제를 그 해석하고 또 이 대안을 내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접근을 한 사람으로서 경제학의 지평을 크게 열었다고 해서 이분이 92년에 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분은 역시 이 유대인 가정인데 펜실베니아의 퍼츠빌 탄광촌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부친은 이제 이 시장에 아마 가게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 이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료도 찾아서 주고 읽어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참 귀찮은 일이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그때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게리 베커의 이 뛰어난 이 재주는 그 자기의 선배, 선생 뭐 이런 분들로부터 일단 일찍부터 인정을 받았던 분이고, 69년에 시카고 대학으로 와서 55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25세 나이에 PhD를 받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으로 교수로 가 있다가 69년에 시카고 대학으로 오게 됩니다. 이분의 이 박사 논문이 결국은 남녀 차별, 인종 차별, 종교 차별 등 사회적 차별도 경쟁을 허용하면 폐단원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화두가 경쟁과 행복이지만 경쟁의 또 이 좋은 장점을 살리면 결국 사회적 폐단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보통 기존의 경쟁 우리가 대충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사회 분야의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여러 분야에 이제 확대를 시켰는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해가면서 시장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뿐만 아니라 시장 밖에서도 여러 가지 스스로 행동을 결정해야 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이 상황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제 이랬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선택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또 기준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연구 주제를 보면 사회적 차별, 범죄와 처벌, 인적 자본,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 가족, 그다음에 기호, 크라임 앤 파니시먼트,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지난 5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추모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시카고 대학에서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밀턴 프리드만의 사회과학자의 사명과 역할을 얘기하기 전에 밀턴 프리드만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제 항상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50년에 미로키 살론에 주점에서 낯설 손님을 끌기 위해서 공짜 점심을 주겠다라는 그 광고문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이 프리드만이 청년 시절부터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를 느끼고 역시 사회,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이 전체적인 그 기회 비용을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고 또 지적을 해주고, 그다음에 결국은 1975년에 그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지에 이 여러 가지 그 게재했던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전문가 아니더라도 쉽게 그 문제들을, 특히 사회 정치 이슈에 관한 그런 그 문제들 경제 원리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글들을 실어 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만은 그러니까 인플레는 역시 이게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지, 이게 뭐 임금 상승이 되고 초과 수요 때문에 인플레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는 결국은 돈을 계속해서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은 뭐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가 수준이 올라가는 상황을 얘기하고, 그럼 뭐가 그러면은 물가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만드는가? 그것은 통화 증가율을 높이 올렸다든가 뭔가 하여튼 다른 것을 찾아보라 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의 이 통화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 실패하는 확률도 많고 거기서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게리 베커는 뭐라 그러냐,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이 메시지가, 경제학이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을 도와서 세계를 얼마나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에 따라서 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 사회과학으로 바꿔 집어넣으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양반이 뭐냐면, 너무 오랜 동안에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이 경제학자들은 이 자기가 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거듭도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야, 이 양반 진짜 경제학자가 아니네 라를 정도로 자기의 그 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이 빛을 못 봤는데, 거기에 이 느낌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반이 강조하는 것은, 오로지 학자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뛰어난 그런 그 독창성과 뛰어난 이 창의력과 그리고 뛰어난 인테그리티가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성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뿐이 아니라 정직하고 근면하고 이런 등이 다 들어가야 된다. 청렴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 이게 높은 수준의 뛰어난 인테그리티를 가져야 한다는 게 이분의 평생의 지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과학이 가야 할, 그리고 이 사회과학의 이 사명과 역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 그림은 이제 시카고 대학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록펠러가 이제 돈을 내서 만들었던 첫째 그 시대의 건물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 그다음에 지금은 레이건 시대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 옆에 이 우주선 모양의 NX 도서관 별관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도미토리에서 이 기숙사에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오면 바로 여기로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닐 때 이런 게 없었습니다만은 이 경제학과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이 동문이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경제학과 사무실이고 강의실이 있고, 그리고 경제학과 교수님들의 방도 있고, 여기에 이 베커와 프리드만을 기념하는 연구소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커 프리드만 인스티튜트 BFI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경제학 하는 사람 여기 가면은요, 진짜 아주 그냥 대단한 이 인상을 받을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진짜 제일 최고로 좋은 경제학과 빌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사회과학자의 이 연구 패턴은 어떤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연구 패턴은 일일이 보면은 여기에 이론 연구, 실증 연구, 순수 이론, 정책 연구, 단독 연구, 공통 연구, 강의와 연구 간의 시간 비율상의 선택이 다 달라지는데, 이 생애 주기별로 달라지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달라지지만은 크로스로 보면은 대체로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 되게 비슷한데, 이 전반에는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후반에는
하방선을 그리고 65세가 되면은 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참 대단한 게 문제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 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종신 교수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더 연구할 그 인센티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연구와 양과 질이 늘어나지만 우리 지금 이제 이 선진국들은 계속 가는데 그쪽 교수들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정년 퇴임과 동시에 연구도 그만두는 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현실인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선진국의 연구자들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65세가 넘어도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딱 멈춰버리는 거죠. 이 학술지 등급별로 보면은 개정 논문 수의 패턴도 처음에는 해외 저널에 실다가도 그 후에 되면 이제 안 실게 되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학술지 등급도 보면은 1등급, 2등급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종신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급 하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끝내는 거죠. 이 연구하느냐 강의하는가 이것도 비율이 아주 젊었을 때는 뭐 연구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로 해서 끝난다는 거죠. 그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제 반짝해서 여기 때는 이 종신 교수 되면서 굉장히 이름난 뭐 최재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뭐 연구만 하겠죠. 그러다가 그것도 좀 지나면은 강의 중심으로 하다가 65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동저술도 마찬가지. 단독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PhD 받고서 단독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 그란트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때 지나게 되면 또 단독으로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공동저술 비율도 이게 이 분자를 공동저술로 놓으면은 이게 종신교수 확정될 때는 피크에 이루다가 그 다음에 65세 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합법적 접근이나 연역법적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PhD 받을 때는 자기 선생이 얘기한 어떤 뭐 그 이론이나 이제 법칙을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 군데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제 테스팅을 하는데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연륜이 쌓이고 대가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이론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연구의 방법론도 처음에는 연역법적 접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자기도 새로운 이론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론을 정립을 하는 균합법적 접근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순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순환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사례가 아까 필립스가 이 발견한 걸 보니까 이 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하고 보니까 이게 각 이 해마다 이렇게 찍어 보니까 13년과 48년 사이에 찍어 보니까 이런 이 상충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론화한 것이 이런 이 곡선이고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우리 실업률이 여기인데 만일에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낮추면은 그러면 임금 상승률을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물가를 그러니까 통화를 더 풀면 된다. 이런 식의 케인지한 접근이죠. 이제 이게 너무 심플하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없다. 그래서 프리드만이 이제 반대를 하고 결국은 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인플레만 되지 성장이나 이 고용 창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필립스 커브가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서 자연실업률에서 더 이상 변동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루카스도 이 이론의 그 이론을 백업하는 이론도 만들고 즉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을 해서 결국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회과학의 사명과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한국인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노벨 경제학자들의 업적과 행적을 짚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결론을 따기로 했고 그래서 그들의 사상과 연구 자세 그리고 그들이 제자와 후학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명과 역할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주목한 탁월한 3인의 경제학자는 영국의 케인스, 미국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와 베커 교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과학자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교수 임용이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달리 한국 대학에서 65세 정년 퇴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과학은 이게 참 보통 다른 자연과학보다는 연륜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65세 되면 딱 끊어버린다는 게 우리 사회과학의 아주 치명적인 그 약점이 될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혼자서 막 각
받고 분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뭐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당국도 우리나라 교육 당국 이런 걸 좀 알아가지고 좀 정년이 되더라도 특별히 그런 분들은 연구를 더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오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